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28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자기 스스로 인간으로 인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다. 낮은 위치여서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의 권리와 인권은 강탈되어서는 안 된다. 상사가 만들어내는 직장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출근할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 출근은 나의 권리다. 정의를 정의로 인정하는 사회. 이게 한국 역사의 진짜 교훈이어야 한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비행기에서 쫓겨난 뒤 회사 측의 음해와 회유, 협박에 시달린 대한항공 여객사무장 박창진 씨의 다짐이자 얘기입니다. 사흘 뒤인 2월 1일부터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라도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으니 그나마 든든한 경우입니다. 수많은 박창진 씨들이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지경에 빠지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송명훈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닷새 앞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가 닥쳐왔는데 친박, 복박 이렇게 말이 많더니 이번에는 신박 그리고 탈박 이 대결 구도라면서요? 네,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는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경쟁 구도로, 또 정책위원장은 홍문정 의원과 연유철 의원의 경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박, 그러니까 친박을 자처하고 있는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의원은요, 네.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겠다는 소신 발언으로 공세를 높이면서 다양한 선거 승리의 경험과 경륜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최근 그 대통령 인사 실패 비판 반으로 탈박으로까지 분류되던 유승민 의원은 당권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우려했는지 자신도 영원한 친박이다라고 자세를 낮추면서 반면에 선거에 박씨의 영향력이 미쳐서는 안 된다는 논지의 인터뷰를 하면서 다가올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를 자처하면서 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20%대까지 하락한 대통령 지지도와 또 동반 추락 중인 새누리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면서 차기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업무를 지닌 원내대표 경쟁이 굉장히 팽팽한 균형추를 이루고 있고요. 선거전이 막판으로 갈수록 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는 그 태도가 득표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특이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렇단 말이죠. 네네. 전에는 박 대통령의 어떤 박심을 받아야만 선출이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의 후보들은 박 대통령에게 뭐, 쓴소리를 하겠다, 차별화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공약들로, 의원들을 공략하고 있는 게 특이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주영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각각 뭐 내세우는 바거나 주장하는 바 또는 선거 전에 임하는 첫 번째 슬로건,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혹시 이제 이주영 의원은 이번 세월호 사태를 잘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롭게 나타난 후보로서 아무래도 많은 경험 뭐 이런 쪽을 방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유승민 의원은 어떤 새로운 바람, 청와대와 맞서서 할 만한 할 수 있는 네. 대결 구도로 갈 수 있는 젊은 피로서의 어떤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음질이 좋지 않은데요. 휴대전화가 아마 방향을 좀 타는 모양입니다. 조금 네. 좀 움직여 봐줄래요? 네. 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파동이 뭐 가라앉은 지 불과 며칠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이거 가지고 또 직장인들이 울그락 푸르락 한다면서요? 납세자 연맹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정부 여당의 전망과는 달리 신규 납부 대상이 250만 명 이상인 걸로 추계가 되고요. 네. 7천만 원 이상 영번 소득자들은 거의 한 달분 급여에 가까운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해야 되는 걸로 좀 추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산 결과에 대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5월 달에 재정산을 해서 자녀 세액 표준 공제라든지 입양 세액 공제 신설하고 임금저축 세액 공제를 확대해가지고 한 2,700억에서 3,300억 정도를 5월 달에 추가 환급을 하겠다고 대책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정작 재경부 실무자들은 현재는 환급 규모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직장 근로자들의 연말정산과 3월에 마무리되면 확정 연봉에 의해서 의료보험 연말정산이 또 4월에 이어져서 오게 되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득 근로자 중에 한 62%에 해당하는 760만 명이 평균 25만 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했는데 아마 올해도 비슷한 상황으로 추가 납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작년하고 같으면 왜 또 올해 들어서 더더욱 불그락 푸르락 쓰나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연말 정산에 의해서 연봉이 높게, 정산된 연봉에 높게 세액을 낸 사람은 그만한 비율대로 의료보험료도 연달아서 같이 인상될 요지가 있기 때문이죠. 건강보험료가 조금 올라갈 것이다. 네네. 그래서 지난 5년간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인상 25%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간접세나 공과금 같은 걸 빼고 순수한 소득세 상승률만으로도 한 25% 정도가 상승한 걸로 돼 있는데 네. 지난 10년간 GDP에 대비한 건보료의 상승 비율도 세계 34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2위 정도를 차지한다네요. 이게 1,600만 명 근로소득자들의 이번 연말정산을 날치기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계약을 하는 바람에 네. 그거에 대한 분노가 높은데
또 이어져서 오는 건강보험에 대한 어떤 그 인상이 잇따라 오게 된다고 하면 이게 그 국민 여론에 어떤 후폭풍을 미칠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건강보험료는 4월이 되면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할지, 작년보다 얼마를 더 내게 될지 이런 게 정확히 가려진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받아봐야 하는 거죠. 네. 며칠 전에 리비아 수도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망자 총 9명 중에 한국인이 1명 들어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 무슨 일을 하러 거기 갔다가 참변을 당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지만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 피해자는 없었다고요? 네, 실제로 그 트리폴리의 코리시아 호텔 인질극을 통해서 10명이 사망한 걸로 최종 집계가 됐는데요. 네. 그 10명 중에 5명은 리비아 현지인이었고 그 5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AFP와 BBC 등의 외신이 그 5명의 외국인 사망자 중에 한국인 1명, 미국인 1명, 프랑스인 1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국내에서 사실 확인에 그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가 그 28일 오늘이죠. 그 리비아에 체류 중에 한국인 40여 명 전원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안전한 상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외국인 5명 중에 미국인 1명과 프랑스인 1명과 그 타지키스탄인 3명이 네. 같이 섞여 있었는데 아마 그들의 외모가 아시안인하고 비슷해 보이는 아마 그런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인도 있었다 하고 발표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그래도 아시아 하면은 굉장히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하필 왜 네. 그 외신들이 한국인으로 추정을 했는지 뭐 그 관련해서 뭐 들어온 오보 경위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당시 그 한국인 그 근로자 및 업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묵는 호텔이 네. 지금 그 호텔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오보가 난 걸로 확인은 됐는데요. 네. 그 리비아 그 트리폴리 외교부도 실제 그 공식 발표를 통해 가지고 호텔 테러에 대한 한국인 사망자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오늘 오후에도 방산 비리 관련해서 조사받던 피조사자 중 한 사람이 한강에 투신하고 했던데 정옥근 네네. 전 해군 참모총장 아들 그리고 윤연 전 네. 해군 작전사령관 구속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방산 비리 관련해서 본격 조사가 된다 이런 신호탄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박 대통령 지난달 그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방산 비리, 군납 비리는 그 예산 과정의 불법 행위와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다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 후에 그 서강대 동기 동창인 그 장명진 씨를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위사업청 안에 한 104개의 과장 직급 중에 56개 자리를 교체를 했거든요. 아마 방산청 이후 최고의 어떤 인력 그 정리였고요.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합수단을 그 구성해서 다양한 비리들을 조사했는데 그 첫 조사가 잠수함 관련 비리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TX와 관련한 금품 수수 비리였습니다. STX. 네, 그래서 STX는 그동안 그 선박 엔진 같은 거를 꾸준히 납품해온 회사인데 네. 아마 7억 원의 그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정옥 총장 아들의 예. 그 개인 행사에 지원된 것 자체가 어허. 비리로 볼만한 소지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걸로 보이고요. 광고비 명목으로 줬다는 게 실은 개인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네, 추론이죠. 실제적으로 그 행사가 그런 비용이 들어갈 만한 큰 행사가 아니었는데 네. 그 비용을 지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독일산 잠수함 수입 비리에 대해서 연관 조사를 받고 있던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방위산업청 사업부장을 지낸 네. 전 해군 소령이거든요. 예, 소령. 네. 네, 한모 씨가 오늘 한강에서 투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동안 방산 비리가 수사를 할 때는 늘 실무자 그러니까 중령이나 대령급의 영등급 장교가 구속되거나 뭐 그 선에서 꼬리가 자르기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관행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장성급 별자리들의 책임자들이 구속된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계기를 통해서 전 정부에 있었던 그 막연한 방산비리 수사가 네.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송명우 씨, 지금 혹시 네. 이동 중인 건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음질이 좋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아까 조금 방향을 바꿔봐도 지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뭐 네.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통신 사정이니까. 조만간 조금 있으면 뭐 다음 주 정도부터는 유선 전화가 확보가 된다고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조금. 자, 마지막 뉴스 한번 보십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뭐 박태환 선수면은 수영의 국민적 영웅인데 금지 약물 복용, 뭐 남성 호르몬 뭐 이런 걸 투여했다. 왜 그랬다는 거고 뭐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작년 9월 초에 인천 아시안 게임 당시에요. 그 약물에 대한 검사를 그때 받았었는데 그 검사 결과가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에 관련된 약물이 주입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부터 있었던 그 수상 실적, 그러니까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땄었는데요. 네. 그게 박탈될 위기에 놓였고, 따라서 세 번의 아시안 게임에서 20개의 메달을 따내서 아시아 최다 메달리스트라는 영예를 갖고 있던 그 박태환의 기록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작년 9월 초면 벌써 네. 지금 5달 전인데 네. 아시안 게임이 끝난 지도 한참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뒤늦게 밝혀진 겁니까? 이게 박태환 측에서도 이거에 대한 그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이요. 당시 박태환이 카이로프라틱을 받는 과정에서 그 해당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남성 호르몬 결핍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주사제로 치료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보강을 받는. 네. 그 당시에는 이게 금지 약물로 쓰일 수 있다, 분류될 수 있다는 전혀 자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이게 금지 약물이라는 사실을 박태환 측에 알려주질 않았고요. 근데 실제 이거는 그 88년도에 벤 존슨이나 프랑스의 그 사이클 영웅 랜스 암스트롱, 알렉스 로드리게스 같은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도 근육 강화 목적으로 공변하게 사용한 게 드러나서 명예를 실추당했던 거거든요. 예. 일반적이고 매우 그 유명한 약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박태환 측은 이 약물에 대해서 전혀 그 위험성을 몰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다음 달 27일 날 세계 반도핑 기구의 청문회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실정 정지의 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네. 특히 내년에 그 다가온 그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박태환 선수 자체의 수영 선수 생명이 최대한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박태환 측은 그 약물을 투여한 병원에 그 고소를 했던 상황이긴 한데 네. 박태환이 금지 약물에 대한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 금지 약물 투약의 경우에는 고의성과 관계없이 그 중징계가 이루어지는 전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박태환의 출전 정지 기간에 상관없이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스포츠 영웅이 쓸쓸한 오명을 쓰고 퇴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고요. 이게 부주의한 의사의 처방과 선수 관리의 부실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기게 하는 뉴스네요. 네. 그나저나 벤 존슨, 랜스 암스트롱 그러면은 이미 굉장히 뭐 10여 년, 20년 전, 30년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오래전부터 활약한 선수들이고 그들의 약물 파문이 알려진 것도 수십 년 전일 테니까 네네. 몇몇 뭐 지금 뭐 테스토스테론 이런 게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그렇죠. 병원에서 이런 예. 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조차 몰랐고 또 선수 본인이나 선수 코치나 감독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거죠? 알려주면서 이걸 투약한다고 하면서 네. 이게 금지 약물로서 나중에 도핑 테스트에 걸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병원에서는 네. 이게 도핑 테스트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아예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 목적으로 투여를 했다고 얘기해요. 병원이 어떻게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선수 매니저들도 왜 그 말을 들으면서도 네. 그걸 순순히 받아들여서 투약을 받았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병원도 문제가 있지만 네. 도핑 테스트 같은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니까 선수 관리 차원에서 이런 건 꼼꼼히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박태환 선수 스텝진이나 감독, 코치들이 이것을 허술하게 넘긴 것도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태환 선수는 국제대회는 이제 못 나갑니까? 짧게 잡으면 징계가 1년이고 길게 잡으면 4년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평상적으로 1, 2년 정도의 그 국제대회 출전이 전면 정지되는 자격 정지를 맞게 되면 글쎄 선수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아시안 게임 직전에 중국 선수 박태환 선수 라이벌이기도 하고 세계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 순리앙인가? 네네. 그 순리앙 선수도 저 도핑 테스트 뭐 문제가 됐었는데 아시안 게임 출전이나 기록 이런 건 유효하죠 지금? 그러니까 도핑 테스트 약물 중에서도 그 허용되는 약물이 있고 네. 그 허용이 안 되는 약물이 있는데 그거야 당연하겠죠.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강화제 역할을 하는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받는 물질이거든요. 그렇게 근데 널리 알려진 물질인데 병원 측이나 선수 측에 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군요. 네, 아무튼 그 실수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커다란 스포츠 영웅 하나를 오명 속에 보내는 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성명훈 씨였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4분 막 들어갑니다. 게시판 보고 정가 산책하죠.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일본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일본 방송사들이 속보를 내보내고 있는데 IS에 억류됐던 2명의 일본인 인질 중 1명은 처형됐고요. 나머지 1명, 거타 겐지인가 그랬던가요? 그 인질을 석방이 유력시 된다. 요르단에 있는 사형수와 1대1 맞교환 방식으로 석방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 그리고 미국이 어떤 외교적 노력 같은 걸 했는지는 아직 자세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2005년 이후 요르단에 수감 중인 혁명 전사였죠. 폭탄 테러 연루됐던 그 사형수와 일본인 인질을 1대1로 맞교환하는 방식이 아마 타결 임박한 모양입니다. 일본의 언론사들은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박태환 선수 얘기 이미
며칠 전에 다들 미리 알고 계셨겠지만 사실 박태환 선수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이 수영 불모지 한국에서 거의 혼자 노력으로 물론 그를 후원하거나 그런 사람 물론 있었지만요. 국가대표 축구팀에 들이는 돈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참 우리가 제대로 지원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꿋꿋하게 거의 10년 가까이 아시아와 세계 수영 정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참 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느낌도 들 정도였어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투입하면. 그런데 물잡이님 아마 이분 아드님이 사춘기쯤 되는 모양이죠. 몸 만들기를 한다면서 프로테인 보충제를 사달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본 게 테스토스테론 등의 호르몬 성분이었다. 안타깝다. 박태환 선수. 아마 지금 물잡이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특별히 도핑 테스트를 늘 염두에 둬야 하는 선수가 아닌 아들 이렇게 영양 보충제라고 할까 아니면 또 근육 만들고 하는 건강 보조제 이런 것을 하면서도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 성분이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는데 운동선수에게 도핑 테스트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일 터이니까 왜 그런 걸 이렇게 소홀히 여겼는지 그래서 이렇게 됐는지 안타까워하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오동팔님,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9.7%까지 떨어졌군요. 이건 리얼미터 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리얼미터 오늘께 어제에 비해서 0.4%포인트 떨어진 29.7%로 나왔죠. 어제는 30.1%였고요. 30% 밑으로 갔으니까 이거 레임덕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든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될 수도 돼서도 안 된다. 정치적 식견과 인문학적 컨텐츠도 부족하고 신문기사조차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다.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봤던 전용옥 씨의 평가인데 그 전용옥 씨의 평가가 새삼 떠오른다라고 견해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30 밑으로만 내려가면 무조건 레임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절대적 기준. 이를테면 물은 0도에서 언다거나 쇠고기 한 근은 600g이다. 그래서 저울이 0점 조정만 잘 맞아 있으면 서울에서 달던 부산에서 재든 도쿄에서 재든 600g 이런 것은 일정하게 나오겠지만 여론조사 기관별로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조사 방법과 문항 이런 것 때문에 대개 30% 선이 오랫동안 깨지면 추세로 확실히 굳어지면 이제 레임덕이 왔다 이렇게들 하는 거겠죠. 제비 한 마리 가지고 봄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마리 제비가 왔다면 봄이 멀지 않았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이에 못지않게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함께 좀 꼼꼼히 봐야 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동팔님 고맙습니다. 데모달님 또 이번에도 긴 견해를 주셨는데 보죠. 고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안정된 일자리가 사라지고 물가 폭등으로 민생 경제가 압박을 받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분노와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네, 사회학자들, 사회경제학자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SNS 공간에서의 일배충들의 횡포도 이렇게 이성을 잃은 분노와 증오에서 비롯된 현상이지만 이것이 오프라인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경우 지난 2011년 노르웨이에서의 브레이비크 총격 테러와 비슷한 비극으로 벌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를 거부하고 중산층 증세를 통한 고갈된 국가재정 확충의 시도와 사회 간접자본 투자를 고집하는 박근혜 행정부의 실정이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 노르웨이 브레이비크 총격 테러, 그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어느 섬에 무슨 학교에서 그 뭐 스카우트 활동, 캠프 활동 아마 뭐 그런 거였지 싶어요. 근데 아주 작정을 하고 그들을 테러하는 총격 테러, 뭐 실탄 준비니 뭐 총기류 준비니 이런 것들 대단했죠. 그리고 테러를 하고 나서도 그가 보여준 언행, 행투 가지고 전 세계가 경악했는데 각각의 문장은 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생각을 각자 해보시죠. 특별히 뭐 문답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견해를 올려주셨습니다. 그 밑에 달린 댓글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좀 자중하면 안 되나요? 며칠만이라도? 무엇을 자중해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마 두 분 사이에 뭐가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근거 없이 뭐 헐뜯거나 욕설을 늘어놓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글쎄요, 나 다 뭐 예의와 상식을 갖춰서 자기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건데 대뜸 이러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분 RTYUI32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네, 아무튼 데모달님 견해는 고맙습니다. 다름과 닮음님, 오늘은 길게 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이강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정홍원 국무총리는 다시 보따리를 풀어야 할 것 같다. 어이구, 왜요? 3연속 사퇴 후 복귀하는 행운 아닌 행운을 맞을 것 같다. 아마 저 이완구 총리 후보자 뭔가 좀 흠집이 많이 드러나서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하시는 건가 보죠. 이 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증여받은 성남 땅은 부동산 투기로 보인다. 이게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 뭐가 부동산 투기란 말이냐. 사전에 개발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고 일반 국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다. 또 장인, 장모, 친구, 차남은 명의만 빌려준 거고 실소유자는 이완구 후보자로 추정된다. 8순이 넘은 장인, 장모가 취득 후에 딸, 그러니까 이완구 후보자의 부인이 되겠죠. 취득 후에 딸에게 증여하고 부인은 증여받은 땅을 재차로 차남에게 증여했고 부인과 차남이 납부한 증여세가 약 6억 원이다. 이완구 후보는 증여세를 약 6억 원 정도 납부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8억 원에 산 땅이 현재 약 37억 원이라고 하면 시세 차익만 한 23억 원쯤 된다. 증여세 6억을 납부하면서까지 차남에게 증여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재산 공개 시에 차남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증여세 6억 원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큰 꿈,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어쨌거나 이완구 후보자의 큰 꿈을 이루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병역, 부동산, 논문 표절, 해외 출산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건만으로도 아웃 대상입니다. 라고 다름과 닮음님, 아주 사설 읽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 본인이 좀 추가 해명하겠다고 이런 것도 있는 거 한두 가지 들어는 봤는데, 판교 땅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은 갸웃갸웃했습니다. 제가 판교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됐고 그리고 대단히 비싼 땅들이었고 그런 거죠. 도대체 하나 제대로 된 깨끗한 사람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워낙 대통령한테 이뻐 보였으니까 이런 건 별 문제가 아니었나 보죠. 설마 이 정도도 청와대에서 또 스크린 못했다가 아이쿠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뒷머리 극적이게 하겠습니까? 이틀간에 걸쳐서 국회 청문회가 열리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밤바우님, 앵커와 잘 맞지 않는 듯 미안합니다. 뉴스 브리퍼 말씀하십니까? 밤바우님께서 미안하실 일은 아니죠. 네, 제가 송명훈 씨에게 뉴스 브리핑과
이슈 분석의 차이를 오늘 비교적 긴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팩트에 입각해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거다. 이슈 분석 코너가 아니니까 다른 방송이나 다른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뉴스 브리핑에 맞게 해달라고 했고 본인도 그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며칠 시간이 걸리겠죠. 반바오님 좀 일단 한번 지켜봐 주시죠. 제도권 언론 또는 훈련받은 방송사 기자 아닌 사람이 주는 풋풋함도 있을 거고요. 단 뉴스 브리핑에서는 코멘트 강박증 이런 것은 누가 맡든 덜어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꼭 코멘트가 필요하다면 사실관계, 뉴스를 다 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반문장쯤 또는 몇 단어의 짤막한 촌철살인 정도가 좋은 것이지 무조건 분석이나 코멘트를 해야 한다는 강박증 또는 이런 거에 사로잡혀 보면 자칫 청취자 여러분들께 결례가 되는 거죠. 뉴스 브리핑은. 본인이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요. 조금 적응하는 기간으로 봐주십시오. 오케이 마린님. 방산 비리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 국보법 철폐하자 막 이러는데 말이에요. 솔직히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인간들보다 방산비리 저질러서 대한민국 군사력 저하시키는 인간들이 더 악질 아니냐? 얘네들은 국보법 적용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요. 실제로 적용 여부가 거론됐었는데 종북 좌익 척결에 앞장서는 황교안 법무장관께서 이건 이적행위가 아니라고 하셨죠. 예, 마지막 문장은 아주 정말 비틀기 촌철살인이시고요. 국가보안법에 글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보법에 방산비리 부정이 적용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산비리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군사력 저하 등등 적을 이롭게 하는 거 맞네요. 무기를 형편없는 걸 만들어서 실전 배치에도 쓸모가 없다거나 잠수함은 한 열흘 이상 이렇게 쭉 잠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틀인가 밖에 못하고 바다 위로 올라와야 된다면서요. 그럼 그거 잠수함이 아니죠. 물속으로 다니라고 만든 게 잠수함인데 이틀 정도 잠수하다가 꼭 위로 올라와야 된답니다. 이거 만든 사람은 어쨌거나 우리의 주적 아무튼 우리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이적행위하는 거 맞네요. 그랬더니 진실 정의님 내라는 이적행위죠 라고 또 화답하셨습니다. 짱순이님 평론가 교체 요청합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 추천드려요. 제대로 된 방송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그럼 각자 개성이 있을 테니까요. 다 충분히 적응할 기회는 주시고. 네. 며칠째 지금 시끄러운데 빨리 송명훈 씨가 뉴스 브리핑에 필요한 기본적인 스킬을 터득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얘기들 좀 덜 오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마리님.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 친박으로 나오고 유승민 의원이 비박으로 분류되는군요. 대구 출신의 대구 지역구라. 박근혜 후보의 총선 승리에 숨은 공신으로 평가받던 책사 유승민 의원이 비박으로 분류된다니 그것 참 이런 말이 아마 괄호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나머지 주신 말씀들은 조금 이따 다시 챙기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춰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가 아니고 오늘,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사흘간 최영일 정치평론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 기자님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릴리프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주셔서 전 청취자분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뭐 틀면 여기저기 다 최영일 평론가가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엄밀히 말해. 신뢰하시면 안 되죠. 이 국민TV 라디오만 신뢰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요. 아무튼 뭐 네.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 방송 스케줄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기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여당, 야당 지지율이 뭐 상당히 의미 있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름들이나 추세를 네. 보면 정치 요동치고 판세, 있습니다. 네네, 정치 판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 여론조사 우선, 지지율 예. 독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선 뭐 수치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네. 우선 오늘 이제 28일이니까 어제 27일자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오늘 조간에 다 실렸는데요. 예.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가 콘크리트 선이다. 이 얘기는 이제 허물어진 지가 한 3주 정도가 됐고요. 예. 이제 30%대로 떨어진 지지율이 오늘은 이제 29.7%로 나와서 네. 상당히 지금 청와대는 이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내심 굉장히 이제 대책 마련이 뭐냐 부심하고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가 흔히 레임덕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어찌 보면 이 올해 이제 중반이 돼야 임기 5년 중에 이 방한점을 준비하고 있는 이 현 박근혜 정부가 네. 레임덕 마지노선이 허물어졌다 이제 이런 측면의 해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야 정당 지지율의 이제 변화인데요. 사실 얼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새누리당이 한 40% 내외 그리고 이제 거두절미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 초반대 그래서 거의 더블 스코어다. 예. 그리고 이제 한 17, 8%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요. 예. 오늘 리얼미터 조사는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율이 35.4%로 나타났고요. 네. 많이 떨어졌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9.6%. 상당히 20% 초반대에서 굉장히 올라간 거네요. 육박하는. 어찌 보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거의 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반사이익을 얻은 겁니까? 반사이익이 그동안 안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게요. 이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장 파격적으로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스스로 잘했다기보다는 네네. 지금 이제 대통령과 여당의 여러 가지 이제 연초부터 벌어지고 있는 각종 파동들 이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찌 보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제 민심의 기류가 다소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야 이제 정당 지지율이 5.8% 차이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어찌 보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를 정말 잘 치르고 네. 국민들에게 수권 능력이 그동안은 없어 보였으나 잘하면 우리가 회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비전만 제시한다 하더라도 네. 새누리당을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나름 추격전에 이제 저로의 찬스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이것을 이제 당내에서 지도부가 얼만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이 뼈와 살을 깎는 준비를 하느냐 네.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도 뭐 미진한 부분들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얻은 것들을 또 흘려보내지 말고 잘 담는 그릇을 견고하게 하는 기회를 좀 잡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응원하시는 평론가신가 봐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뭐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뭐 매일 뉴스를 가지고 해설 평론을 하다 보니까 예. 야당이 이만큼 절실히 필요한 에게 예.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허무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농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해보려고 거고요. 아니 정말 이게 절박하게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치를 보고 네네. 정말 좀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우리가 잘하나 보다 이런 오해와 억측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국민이 지금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상황이 됐나 보다. 예. 보면은 우선 증세 논란에 이제 이 기회가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인사파동, 국민들이 대부분 미흡하다는 부정평가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 뭐 어린이집 파동, 지금 또 정부는 증세와 연계해서 예. 지금 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나온 것인데 이 지방 교부세라든가 또는 이제 교육 이 재정 보조금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난해 연말에 보면 무상 보육과 이제 무상 급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면서 스스로 세웠던 공약을 좌파적인 정책으로 몰아가는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는 전 좀 강하게 야당이 이제 붙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도 어떤 측면에서는 의원 일부가 전당대회 자체보다도 이 증세 논란을 이제 펴고 있는데 이 증세에 대한 이 대통령 청와대를 향한 비판은 야당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내고 있어서 네. 어찌 보면 여야의 이 당의 정책 차이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당의 차별화가 아주 중요한 시점. 아하. 제가 조금 부드럽게 해보려고 드린 말씀을 아주 또 기가 막힌 답변으로 해주시고. 아이, 별 말씀입니다.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뭐 한 닷새 앞으로 선거가 이제 투표일이 닥쳐왔는데 신박 대 그렇죠. 비박, 뭐 이주영 네. 대 유승민 이제 대결 구도가 뚜렷이 각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2월 8일에 치르게 되어 있는 야당 전당대회에도 먹구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전국을 돌면서 합동연설회를 네. 세 분의 후보들이 계속 펼쳐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호남, 전남, 광주, 전북, 전주 가서 이 세 후보가 3인 3색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쏟아냈지만 네. 사실은 상호간에 좀 이전 투구로 보였고요. 호남권에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냉랭했다. 네. 거기다가 또 이 정동영 전 고문이 이제 탈당한 후에 신당 모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북에서는 또 이쪽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림 현상이 있어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적진인 여당의 텃밭 대구도 갔었는데요. 대부분 세 후보 모두 여기서는 이제 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자제했고, 김부겸 마케팅을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마지막 종반전 세몰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이제 미디어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많이 이제 주고 있지 않은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좀 참신한 아젠다들이 많이 좀 부각되지 못하면서 네. 좀 지리멸렬한 전당대회 아니냐. 어쩌면은 또 이게 그걸 바라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이 분당 파열음의 전당대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이제 저주스러운 이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이제 여당 원내대표 경선은 원래 예정대로면 5월에 할 예정이었다가 이완구 총리 내정자를 이제 대통령이 차출해 올리면서 네. 결국은 이제 일주일 내내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 다음 주 월요일 2월 2일 새누리당 의총에서 이제 경선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2월 8일 이 당대표를 뽑는 야당의 전당대회보다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이제 친박 대 비박 구도가 말씀하신 대로 또렷해지면서 예. 사실은 이 차기 권력과 현재 권력의 충돌로 비춰지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게 더 이 재미있어 보이고 관전 포인트가 좀 이 또렷하게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권력 이 암투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양상이니까 더 많은 이제 관심들이 쏠리게 되고 네. 어찌 보면 수권 능력이 없다고 지금 이제 비판받고 있는 야당의 이제 당권보다는 지금 이제 여당의 게임이 더 흥미진진해 보인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면서 예. 2월 2일 원내대표 경선 후에 또 새누리당의 이제 새로운 이 지도부, 원내 지도부, 사령탑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이 구도가 짜이면서
28 전당대회에 대한 또 관심들은 더 걷어지지 않겠느냐 네. 하는 이제 예상이 이제 있기는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몫이 될 텐데요. 지금 좀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네. 원내대표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 예. 그동안은 친박 비박 구도는 너무 단순화하는 것이다. 네. 원내대표 새누리당 내부 의원들도 각각의 이제 색깔과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네. 결국 어찌 보면 이제 이게 비박 친박보다는 더 고차방 정식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했으나 그 러닝메이트인 그 정책위 의장 후보들을 다 오늘 선정을 했는데요. 네. 결국 이주영 후보는 예상대로 이제 홍문종 의원과 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게 러브콜을 이제 보내는 것으로 많이 보도됐던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네. 지금 경기도의 이제 원유철 의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양쪽 다 지금 경기도 의원과 손을 잡은 것은 아무래도 PK와 TK의 이제 격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수도권 민심을 각각 반영하겠다는 이제 전략적인 포석을 깐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영 전 장관의 경우에는 박심을 다소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유승민 후보는 탈박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한때는 원조 친박이었지만 이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는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의원들의 선택입니다. 이건 네. 지금 친박계 의원들 한 60명 정도로 분류를 하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의 표심이 좀 이 간을 보다가 줄타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차기 권력 구도로 비박 쪽으로 쏠릴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좀 재미있는 이 어떤 이벤트가 연출될 것 같긴 하거든요. 총의원 네. 157명 중에 친박이 한 60명 정도. 네. 그럼 한 95명 이상이 친박 아닌. 그 중에는 뭐 느슨한 뭐 친박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친이 반박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데도 여기서 재밌는 것은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매체의 분류는 탈박이다, 혹은 짤박이다, 잘린 친박이다, 네. 혹은 뭐 이제 옛박이다, 구박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또 27일에 출마의 변을 이야기하면서 예. 자신은 여전히 친박이다, 예.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 예. 이건 뭐 김무성 또 당대표가 지난 7.14 전대에서 했던 얘기하고 같은 맥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주영 후보는 쓴소리보다 옳은 소리가 중요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쓴소리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바른 소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누구에게 바른 소리인가 관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가장 바르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예. 그렇게 보면 어떤 맥락의 바른 소리냐 이것도 좀 모호하고요. 그렇죠. 또 러닝메이트로 합류하는 이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쓴소리보다는 또 되는 소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현실성이 있는 소리냐, 뭐 추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냐, 알겠습니다. 혹은 대통령의 심중에 맞는 말만, 맞는 정책만 펼치겠다는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한데요. 네. 결국은 뭐 이 본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친박 비박 구도로 앞으로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현재는 네. 중요한 문제고 유일하게 맞습니다. 유념해서 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박심 마케팅이 누구에게 유리한가 혹은 박심을 또 거들거리는 것이 네. 의미가 있겠는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겠는가 지금 아마 그분들의 머리도 굉장히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요. 네네. 남아있는 5일간 뉴스를 좀 지켜보기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뭐 친박, 원박, 복박 뭐 자꾸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헤아려봤더니 조롱박하고 뒤웅박만 남았어요. 그렇죠? 끈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조롱박, 뒤웅박. 누가 조롱박일지 한번 보십시다. 네. 네, 오늘 대통령 지지율 등 각 당의 여론조사 최근 지지율을 둘러싼 독법 그리고 두 당이 지금 앞두고 있는 큰 선거의 관전 포인트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 또 가족분들께는 정부가 최대한 가능한 모든 지원과 편의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또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철저한
조사와 또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후 박근혜 대통령. 현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5명이 여야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특별조사위가 빨리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세월호 조사위를 향해 세금 도둑 발언을 한 후 정부 부처와의 협의는 올스톱됐습니다.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부서를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합니다. 구성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재원 수석 부대표가 언급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국 16과로 200명 안팎이 근무합니다. 준비단은 그러나 성격이 비슷한 과거사 정립위원회와 비교하면 방대한 조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준비단은 또 세월호 조사위에서 정무직 5명을 뺀 사무처 직원은 120명으로 정원을 120명 이하로 정한 세월호 특별법과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설립 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 4명도 지난주 금요일 모두 원소속 부처로 복귀했습니다. 공무원 복귀는 새누리당 추천 조대환 준비단 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현재 재파견을 요청했다는 게 준비단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조대환 부위원장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3명도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과의 만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돈이 사람 목숨보다 먼저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세금 폭탄은 따로 있는데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 세월을 인양하는 문제를 놓고 세금 폭탄이라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폄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지원이 철저한 조사와 또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말 바꾸기는 이제 장기가 돼버린 박근혜 대통령.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진도도 내려가고 또 팽목항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얘기하다 막 제지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또 그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또 그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그 면담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말이었나 나한테 한 말이 거짓말이었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네, 6시 28분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지막을 꼭 그 음악으로 언제부턴가 이렇게 해요. 듣다가 좀 깜짝깜짝 아직은 놀랍니다. 여러 의견은 있었을 수 있고요. 행간하죠. 오늘 텍스트로 고른 기사는 한겨레 이면에 기사 올린 어제 우리 유경근 대변인, 이제는 집행위원장이죠.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진짜 인터뷰할 때도 언급이 됐었고요. 어제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먼저 기사를 보도한 셈인데 한겨레 오늘 이면에 세월호 조사위 활동 시작도 안 했는데 당정 파견 공무원과 전문가 철수시켜라는 제목의 톱 기사를 골랐습니다. 그 한 대목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달을 목표로 하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돕기 위해 설립 준비단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지난 22일 해당 부처로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당이 추천한 민간인 전문가들도 같은 시기 그만둔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11월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에서 제기한 예산 과다 책정 논란에 이어 정부 여당 쪽 인력 철수로 표류 위기에 놓이고 있다. 어제 조사위 설명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명과 행정자치부 공무원 1명 등 모두 4명은
지난 21일 해당 부처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고 이튿날인 22일 철수했다. 원래 설립준비단은 공무원 4명과 민간인 전문가 10명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복귀하는 같은 날 여권에서 출전한 민간인 3명도 함께 물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설립준비단은 야당에서 추천한 민간인 등 7명만이 남아 근무하고 있다. 네, 내용은 제가 더 추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유 대변인이 상세히 설명한 바도 있고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친박이고 청와대 의중을 잘 읽는다, 호흡이 잘 맞는다 그런 평 받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김무성 현 당대표 뒤에 가서 형님 그거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인사 있죠. 왜 그런 거 했고 그 사진도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히 예뻐한다 그러죠. 지난 16일 날 당 회의에서 이런 발언했습니다. 발언 대목 일부 읽어드리죠. 애초에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는데 현재 조사위원회는 사무처 정원을 125명으로 만들려고 한다. 나 김재원이는 이 조직을 이렇게 125명으로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발언 문제가 됐었습니다.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해수부 공무원들의 철수를 지시한 여당 측 모 위원 이런 사람들께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120명과 125명 불과 5명 차이 납니다. 그분들 급여, 연봉 또는 월봉 얼마씩 드리려고 합니까? 5명 차이 가지고 일을 이렇게 그르치려고 쌍집행이 짚으면서 세금 도둑이니 뭐니 하는 말 할 수 있습니까? 한 50명쯤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120명과 125명 불과 5명 차이입니다. 김재원 원내대표님, 원내 수석 부대표님, 120명과 125명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귀하는 세금 도둑이니 운운하셨던 거죠? 진짜 세금 도둑 한번 따져볼까요? 자원 외교하느라고 최소한 36조, 많게는 41조가량 혈세 낭비한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자원 비리 관련 국정조사 뭉기적거리고 있습니까? 귀당의 권성동 대표는 뭐가 그리 바빠서 귀국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외국 나가느라고 국정조사 무력화시키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외국 자주 왔다 갔다 할 거면 해당 간사 바꾸십시오. 또 퇴직 공무원들 공공기관이나 공사 등의 자리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낙하산 비용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기획재정부에 물어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에 120명과 125명 결국 5명 차이 나는데 그 5명 가지고 귀하가 세금 도둑 운운했다는 날 실언이었음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퇴임 공무원들 그것도 연금도 따박따박 나오고 재직하는 동안에도 철밥통 운운하면서 웬만한 비리에는 목 안 잘리고 정년 다 채우고 그런 사람들 국민 세금으로 이들의 노후 재취업 자리와 품위 유지비까지 챙겨줘야 합니까? 또 단 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하고서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국민 안전처로 이름 바꾸면서 해경에서 안전처로 이름 바꾸느라 드는 건물 간판 비용, 자동차 사인보드, 해경 소속 비행기와 배 이름 고치면서 페인트칠 다시 한다면서요? 그 도색 비용만 106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해경과 국민안전처가 세금 도둑 아닙니까? 조사 회방 의도가 있다. 이런 비판을 받기 전에 여야 국회 특별법 합의 정신으로 즉각 돌아가서 파견시켰던 공무원들 원대복귀시키고 하루속히 세월호 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304명 수장시키고 무능하기 짝이 없게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이 정부가 그들과 국민들에게 취할 마지막
예의이자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세금 도둑은 민간인 기구 120명과 125명 사이에 5명에 있는 게 아니고 정부 여당에 훨씬 수두룩하다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환기해 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진짜 인터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개훈방이라는 약자 물론 아시겠죠? 저는 워낙 그런 인터넷 조어나 이런 거에 늦기 때문에 뭔가 했는데,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줄여서 개훈방이라고 한답니다. 많이들 좋은 영화라고 입을 모은답니다. 출연진도 김혜자 아시죠? 전원일기 그 김혜자시겠죠? 최민수, 강혜정, 이천희 등 연기라고 하면 한 가락씩 하시는 아주 짱짱한 분들 많이 나온 그런 영화랍니다. 그런데 상영할 곳을 찾지 못해서 울상짓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그런 영화가 한둘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영화는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김성호 감독과 함께 이 영화를 제작한 엄용훈 삼거리 픽처스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엄용훈입니다. 어디 편찮으셔서 지금 병원에 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저랑 통화할 때는 병원은 아니셨고 오후에 병원 가신 거예요? 네, 계속 좀 무리한 그런 좀 상황이었어가지고 예, 좀 전에 병원 와서 주사 맞고 지금 막 전화 기다렸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걱정되기도 하고요. 살살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화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개훈방을 잘은 설명을 못 드렸을 겁니다. 일부러 엄 대표님께 설명 좀 해주십사 하고 간략히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영화 어떤 영화인지 아주 짤막하게 그래야 네. 다른 질문 드릴 테니까요.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업 실패로 아빠가 집을 나간 후 이제 집까지 잃어버려서 유일하게 남은 낡은 미니 봉고차에서 그 엄마와 두 아이들이 살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 극중 주인공인 지소가 자신의 그 생일을 맞이해서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집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전단지에서 사례금 500만 원이라는 그 전단지를 보고 그 강아지를 훔쳐서 집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개를 훔치면서 벌어지는 자충우돌 그 스토리들이 재밌게 전개되어 있고 또 결국은 그 훔치는 것이 주는 그런 것들 문제점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성장 드라마입니다. 그 영화 줄거리나 결말을 미리 보는 것 여쭤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 그러는데 훔치긴 훔칩니까 나중에? 네, 훔치긴 훔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연진 면면이 정말 화려합니다. 네네. 김혜자, 최민수, 강혜정, 이천희 등등등. 대개 한국 영화 그 스타급 배우들의 개런티로 거액이 들어가서 제작비도 많아진다 이런 것들 상례로 많이 알고도 계신데 이 영화 총 제작비는 얼마였고 배우들 개런티로는 얼마쯤 들였습니까? 네, 총 제작비라고 하면 순 제작비와 그다음에 홍보, 사후, P&A 비용을 다 합치는 건데요.
그 영화를 만드는 데 들어간 순 제작비는 25억이었고요. 예. P&A 비용은 13억. 그래서 총 3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우들 개런티는요? 배우들 개런티는 그 우리 배우분들이 실제 받는 가격에 비하면은 네. 뭐 50%도 안 되는 금액들을 받고, 그러니까 영화가 시나리오가 너무 좋다라는 것에 공감해서 어떤 금액을 따지는 것이 없이 출연에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낱낱이 누구 얼마 이렇게 밝히는 것은 사실 예의도 아니지만. 네, 그거는 또 계약상 그럼요. 아무튼 이분들이 통상 받는 개런티에 비해서는 반 정도만 받고 기꺼이 출연해 주셨다. 네, 말씀이죠. 네. 고로 배우들의 거액 몸값 때문에 영화가 휘청거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 영화에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 유명하신 분이죠. 김병후 박사. 이분이 야, 이런 영화가 어떻게 극장에서 이렇게 찾기가 힘들단 말이냐. 영화를 걸 극장을 못 잡는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개인이 대관을 했다면서요? 극장을 하나 빌렸다 이 말이죠, 어제? 네, 맞습니다. 어제 무슨 서울 메가박스 센트럴이라는 곳에서 개인 돈으로 극장을 하나 빌려서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 그 대관 비용은 대략 자꾸 돈 얘기만 드려서 미안합니다. 대관 비용은 얼마쯤 드는 거고 그것을 김병후 박사 혼자 냈는지 아니면 뭐 동호인들이 냈는지 그리고 어제 오신 분들의 관객 반응 뭐 이런 것 좀 묶어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이 네. 관련 기사가 어디에도 나질 않았어요. 아, 네, 그거는 제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만 SNS 통해서 됐기 때문에 뭐 기사로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요. 기사거리가 되는데. 예, 그렇게 아닙니다. 그 대관 상영은 쉽게 얘기하면은 좌석수 곱하기 9,000원 하면은 되기 때문에 대관료가요? 네네. 어제 들은 돈 한 150만 원 좀 더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 영화 상영하는 2시간 반 정도만 빌리는 거군요. 예. 그 상영 시간, 그러니까 2시간 반이 안 되죠. 한 2시간 좀 못 되는 시간에 대한 대관을 한 거라서, 그래서 제가 무대 인사를 했었고요. 뭐, 사실은 김병호 박사님의 대관 상영은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인들이 자비를 털어서 대관 상영을 했고. 어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네, 어제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꽤 오래전서부터, 저희가 극장에서 좌석을, 상영관을 너무 빨리 내리는 바람에, 이렇게 좋은 영화가 빨리 극장에서 사라진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극장에서 스크린을 열어주지 않겠다면, 내가 스크린을 열겠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개그맨 박휘순 씨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박휘순. 예, 박휘순 씨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외에 김수미 선생님, 배우 진구, 배우 임원희, 그런 배우들도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요. 제가 우리 엄 대표님 페이스북을 위에서부터 좀 쭉 훑어봤는데, 그 얘기들은 미처 못 봐서 저는 어제가 처음인 줄 알았어요. 먼저 하신 분들에게 제가 결과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관객들도 이렇게 함께 오는 겁니까? 아니면 대관자인 김병후 씨나 진구, 박휘순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초대받은 사람들만 오는 겁니까? 그 두 가지 다 있었는데요. 개인 본인이 모객을 직접 해서 주변 지인들한테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 배급사를 통해서 내가 대관만 돈을 들여서 대관을 할 테니,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이 영화 보고 싶은 분들한테 좌석을 다 내주십시오. 라는 그런 방식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뜻깊은, 그리고 개인이 스크린 거대 권력에 맞서는 매우 상징적인 행위이군요. 네, 여기 출연해 주셨던 배우와 이 영화를, 이렇게 좋은 영화가, 그리고 정말 좋은 연기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존중심을 갖고 영화를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제가 하시자고 연락을 드린 본격적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저께 아침에 아침 9시경인가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를 쓰셨습니다. 우리 엄 대표께서. 네, 맞습니다. 그 이유를 짤막하게 좀 전해주시고 청와대나 문화관광부 등에서 편지 쓰신 이후로 어떤 연락이나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것까지요. 네네. 제가 대통령님께 그 편지를 쓴 이유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극장에서 이렇게 빨리 거의 종영의 위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단순하게 영화가 좋지 않기 때문에 관객의 그런 준엄한 평가에 의해서 그런 상영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평단에서도 그렇고 일반 관객들에게도 굉장히 호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호평이요. 조울호 호평. 네, 조울호 호자입니다. 호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소위 수직 계열화로 인한 그 자사 영화 몰아주기에 그런 몰아주기에 의해서 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너무 쉽게 그 극장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란 이 영화 개봉방 하나뿐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계에서 정말 고질적인 그런 문제이고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다시 이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 특히 대통령님께서도 그 창조경제 산업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그런 그 문화산업에 대해서 그런 애정과 필요성을 이미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한국 영화가 아픕니다. 그리고 특히 작은 영화들이 또 작은 중소 배급사들이 많이 아픕니다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거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뭐 문화관광부라든가 청와대에서 아직 연락 온 그런 거는 전혀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문화관광부나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바쁘거나 또는 눈이 딴 데가 있어서 우리 엄 대표님의 페이스북을 못 봤을 수도 있고 엄 대표가 쓰신 편지를 기사화 누가 한다면 어느 매체에서 그렇게 하면 볼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하겠죠. 어쨌거나 그런 그 호소 겸 실상을 알리는 행위와 시도가 있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제가 그 긴 편지를 쭉 읽어봤는데 지금 청취자분들 그 편지를 못 보신 청취자분들도 방금 엄 대표님의 설명을 통해서 어떤 편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작년 3월에 그 유명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 개혁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하루 종일인가 하고 뭐 시간도 늘리고 막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푸드 트럭이니 학교 앞에 호텔을 허종하니 말지 그런 얘기 끝에 그 영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거대 멀티플렉스의 수직 계열화 그리고 지금 그 자기들이 만든 영화만 좋은 스크린 많이 걸고 하는 것들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지요.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대통령도 그거 좀 안 되겠다 신경 써라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55억 원인가 과징금도 매겼고요. 돈만 물려서는 정신 못 차린다 혼내주자 그런 뜻으로 검찰에 고발까지도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3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여 후인 아직까지도 엄 대표님이 이런 호소를 하고 다니는 이유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전혀 고쳐지지 않았고요. 문제는 그런 대기업 수계열화되어 있는 극장에서는 이게 특히 지난 한 해 역대 가장 많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그게 표면에 드러난 거는 얼마 안 되더라도 지난 한 해 실질적으로 뭐 CGV 내부의 그런 직원의 뭐 이야기도 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님 주재의 그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기업 그 극장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이고요. 특히 과징금과 검찰 보조치를 받고 난 이후에도 지금 전혀 변함이 없이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심각한 아주 무감각해진 상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문제점이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55억 벌금 부과와 검찰 수사 의뢰 이런 것들 그 정도로는 전혀 무섭지 않다 이런 겁니까?
글쎄요, 그게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화 관련자니까 네. 얘기도 해보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 그 반응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들은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들었고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 가지 소송이나 절차를 통해서 주장을 해서 아하. 그런 과징금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을 물론 하겠지요. 그러니까 55억 과징금 맞은 것, 이거 네. 이의 제기도 하는 한편 검찰 고발 이런 것들에도 자기들로서는 할 말이 있으니까 기죽지 않고 해왔던 대로 계속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거죠. 네. 혹시 우리 엄 대표께서는 말이죠. 혹시가 아니고 그 거대 스크린 권력, 멀티플렉스들에 대항해서 뜻을 같이 하는 소규모 배급업자들끼리 모여서 대한배급사, 독립배급사를 만드셨죠. 네네네. 그게 혹시 CJ나 뭐 롯데 등 이런 대기업들 눈 밖에 벗어나가지고 이른바 찍혀서 더 이렇게 이번에 지금 엄 대표께서 제작하신 이 개훈방 이런 영화가 스크린을 못 얻고 있는 것 그런 건 아닌가요? 글쎄요, 그분들 생각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서, 네.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선의로 남을 이해하고 애써서 이해하시려는 분이시군요. 그 사람들 눈에는 별로 고깝지 않게 보일 거 아니에요? 대한 독립 배급사를 만들면, 대안적인. 네, 아무래도 기존에 해왔던 관행을 저희들은 좋은 관행을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그런 대한배급사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다는 의미 자체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극작 입장에서는 배급사가 생겨서 컨텐츠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볼 때 나빠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특히 극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이유는 없죠. 배급사 간의 어떤 자기들의 기존 질서, 짜놓은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는 뭐 받아들였을 수는 있겠네요. 이 영화 말고 카트 이런 영화 제작에도 참여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배급사 리틀빅 픽처스의 대표를 맡으면서 개헌방 바로 직전에 영화 카트를 배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 리틀빅 픽처스의 첫 번째 배급 작품인 소녀괴담이라는 영화를 배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정유정 작가 원작 동명 원작 소설인 내 심장을 쏴라가 오늘 이제 개봉을 하게 됐죠. 제작하시거나 배급한 영화들 중에 조금 최소한의 제작비는 회수가 되고 다음 영화를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춘 그런 작품 영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제작한 영화는 새로 이제 제작사를 독립해서 설립해서 만들어서 처음으로 개봉한 게 영화 도가니를 제작했고요. 그 이후에는 하정우, 공효진 배우가 출연했던 러브 픽션이라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개헌방을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러시군요. 어쨌거나 이 문제가 잘 풀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답답해 보여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리고 인터뷰 요청을 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직 계열화, 스크린의 수직 계열화, 그다음에 거대 멀티플렉스의 권력화 이 문제는 우리가 처음 겪는 게 아니고 미국의 파라마운트 등 해서 미국도 이미 홍역을 알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와 문화와 권력, 금력의 문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 파라마운트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1948년에 미국의 대법원이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가 제작과 배급 그리고 상영관까지도 수직 계열화했던 것을 두고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각각의 수직 계열화된 회사들을 강제로 분리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을 배경으로 하나의 그 법률과 같이 네.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어떠한 그 메이저 그 영화사가 네. 수직 계열화를 이루지 못하게 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통령께서 오늘 극장에 가서 국제시장인가를 보셨던데 기왕이면 이런 것도 좀 볼 걸. 그 비서진들이 좀 몰랐나 봐요. 저는 뭐 오늘 국제시장 보신 줄 네, 뭐 봤다고 사진이 뜨더군요. 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하고 그래서 자발적 대관 상영 이런 것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 대표님의 생각이 비단 엄 대표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사회의 큰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한 같이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 마치겠고요.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끌시끌합니다. 다시 한번 며칠 있다가 정리를 해드리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5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